여기 중국 최고의 군사대학에서 20년간 강의해 온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스럽게 가르치며 중국의 위대함을 전파해 왔는데요.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의 한 강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힘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게 된 건 그가 강단에 섰을 때만 해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보여준 충격적인 자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건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밤마다 은밀히 하기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를 더 큰 충격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서울대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밤마다 했다는 그 충격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최고의 교수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이름은 리 웨이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 국방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며 중국의 군사력을 강의해 왔어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꼭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가치거든요. 작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반짝이는 복도를 걸어가며 구두 굽소리가 윤기 나는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주변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깔끔해 보였죠. 천장의 곡선 디자인이 중국의 고대 건축물을 떠올리게 했고 순간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걸 베낀 거잖아.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것도 다 베끼는 것처럼. 그때 단정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승무원이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어요. 뭔가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몇 년 동안 공부해온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이 공항 디자인 말이에요. 제가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중국 전통 건축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져서 근처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승무원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졌어요. 사실은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이 디자인은 전통적인 한국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말끝을 확 잘랐어요. 제 말은 마치 폭죽처럼 터져나왔죠. 한국은 늘 무언가를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런 아이디어들은 처음부터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곡선 지붕을 보세요. 순수하게 중국 디자인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어두운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는 젊었지만 차분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이 외국인 분께서 소란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승무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소란을 일으켰다고요? 저는 그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공항 보안과 말싸움을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별일 아닙니다. 제가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걸어 나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은근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목덜미가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어요. 틀린 건 저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제 평생을 중국 역사와 군사력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그저 중국의 위대함을 질투하는 거죠. 공항의 메인 출구로 나와 밖으로 걸어갔어요. 택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기다리는 게 괜찮았어요. 내일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내일은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첨단 무기와 강력한 군대, 압도적인 힘에 대해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처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디선가 나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아침에 베이징을 떠난 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긴 했지만 일단 호텔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했어요. 기다리면서 한국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즈니스맨들은 바쁜 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고 젊은 연인들은 공항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죠.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죠. 내 강의가 끝나면 달라질 거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약한지 깨닫게 될 거야. 마침내 한 택시가 도착했고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와 제 짐을 옮기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 친절이 저를 짜증나게 했죠. 가짜 같았거든요. 위에 건축물이 베낀 것처럼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창문에는 저무는 해가 반사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죠. 모든 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이고 부유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다 중국 덕분이지. 제가 스스로 되새겼어요. 한국의 성공은 결국 중국의 영향 때문이야. 내일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듣기 싫은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중국에 이렇게 의존적이고 약한 나라라면 왜 이곳은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지금 흔들릴 수는 없으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택시는 식당과 상점들로 가득한 바쁜 거리로 들어섰어요. 제 호텔은 바로 앞에 있었죠. 내일부터 저는 이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임무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대에서 제일 큰 강의실 맨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책상 밑에 살짝 숨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준비가 다 되었고 중국의 최신 군사 장비들이 인상적인 이미지로 화면에 떠 있었어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며 뒤쪽까지 제 목소리가 들리게끔 힘껏 말했어요. 저는 중국 국방대학의 리 웨이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중국 군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엔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푸제노가 거대한 회색 선체로 파란 파도를 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자 저도 미소를 지었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힘에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중국의 첨단 군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 해군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이죠. 미국 해군보다도 함정수가 많습니다.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30분 동안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최신식 전차 등 더 많은 예시를 보여줬어요. 새로운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자신감이 점점 더 차오르는 게 느껴졌죠. 이 젊은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힘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우리 군인들은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장비는 더 앞서 있으며 군사 전통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중국 왕조의 지도를 보여주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으로부터 배워서 이득을 얻어왔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중간쯤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지적이고도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저를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뭔가요. 네, 손을 들어 그 학생을 가리키며 중국 군사 예산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쉬운 질문을 예상했죠. 교수님,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에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건 제 계획에 없었죠. 하지만 거절하는 건 약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며 조교에게 학생의 휴대폰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라고 지시했어요. 화면에 제가 본 적 없는 영상이 떴어요. 크고 세련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죠. 화면 아래에는 한국어 자막이 있었지만 영어 번역도 함께 보였어요. 현무5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베이징까지 도달 가능.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건 저희의 최신 방어 미사일입니다. 그 학생이 완벽한 중국어로 설명하는데 그 점에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현대화된 군사 능력의 일환이죠. 더 보여드릴까요? 다른 학생들도 휴대폰을 꺼내더니 기사나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영상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그리고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네, 아주 훌륭한 시연이네요. 최대한 빨리 말하며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 군대는 여전히 규모가 훨씬 크고 더 강력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학생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는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기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각국의 군사 기술, 훈련 시간, 실제 전투 경험을 비교한 표들이 떴어요. 새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제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존중하는 듯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현대전에서는 규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혁신, 기술, 그리고 전략이 더 중요하죠. 한국 군인들은 미군과 정기적으로 훈련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연습합니다. 중국군은 마지막으로 실전 경험을 한 게 언제인가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제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준비했던 발표가 예기치 않은 도전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자료를 챙기면서 들리는 학생들의 흥분된 한국어 대화가 들렸어요. 더 이상 중국의 힘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성취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점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할 것 같았어요. 중국의 위대함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증거를 제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두 손으로 단상을 꽉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미사일 영상을 보여줬던 그 젊은 한국 학생은 도전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죠. 놀랍게도 그는 완벽한 중국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발음이 베이징 토박이만큼이나 정확했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군사 역사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교과서를 덮고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한국의 군대는 항상 강했습니다. 더 큰 군대와 싸워야 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중엔 중국 군대와 맞서 싸운 때도 포함됩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학생이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도전하다니.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모국어로 부드럽게 이어갔죠. 예를 들어 그가 태블릿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고려 시대의 우리 군대는 수차례 더 큰 군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와 전투를 언급하며 교실 큰 화면에 역사 지도를 띄웠어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학생,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항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할 때 하던 대로 크게 손짓했어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고대 한국의 요새를 보여줬어요.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 한국 군인들은 더 큰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개발했어요. 지형에 대한 지식, 화차 같은 다중 로켓 발사기 같은 고급 무기, 그리고 영리한 전술을 사용했죠.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저와 그 학생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다들 집중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종이에 펜을 긋는 소리도 완전히 멈췄어요. 저는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했어요. 그건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해요.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아시아 전역에서 확고하다는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 슬라이드를 띄워서 중국의 역대 왕조별 영토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용히 강의실 뒤에서 제 강의를 지켜보던 한국인 교수님이 일어섰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들어오신 것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그분은 천천히 확신에 찬 걸음으로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교수님, 그분이 영어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죠. 좀 더 최근의 얘기를 해볼까요? 왜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나요? 이게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건가요?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제 강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권위적으로 들리려 노력하며 덧붙였어요.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지를 흔드는 도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겁니다. 한국인 교수님은 제 암시적인 경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듯했어요. 대신 그분은 천천히 컴퓨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최근의 데이터를 보죠. 그분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국제 군사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띄웠어요. 화면은 세부 정보로 가득 찼어요. 중국 군 차량의 연료 부족, 훈련 중 장비 고장 보고서, 주요 군사 부대에서의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통계들이었어요. 자료들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학생들은 슬라이드를 찍느라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소곤거렸어요. 제가 공들여 쌓아온 중국 군사력의 우월한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한국인 교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위성사진, 경제보고서, 여러 국가의 군사 분석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새로운 자료는 제 자신감에 또 하나의 균열을 낳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보고서들을 쉽게 반박할 만한 논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도 세부적이고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토론을 시작했던 그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가 부드럽게 중국어로 말했어요. 아마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역사는 진정한 강함이 단지 규모나 핵무기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혁신, 적응,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죠. 저는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채 서 있었어요. 제 발표는 항상 중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지금 저는 더 강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었죠.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아무런 대답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울려 퍼지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단상 위를 꽉 잡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뒤에 있는 프로젝터 화면엔 이제 더는 무시할 수 없는 그래프와 보고서들이 떠 있었어요. 중국 군대에 관한 보고서였는데 그전엔 본 적도 없는 내용들이었죠. 교실의 밝은 조명은 얼굴에 너무 뜨겁게 느껴졌고 30명 넘는 학생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들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이 보고서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처럼 강하지 않았어요. 외부인들은 중국의 군사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교실 뒤편에 서 있던 한국인 교수님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발소리가 고요한 교실 안에 울리더라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달 군사훈련에서 연료 부족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요. 제 속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저도 연료 문제에 대해 소문은 들었지만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주제였거든요. 화면에는 군사훈련 중에 멈춰 서 있는 군용 트럭 사진이 떴어요. 중요한 훈련이어야 할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해군 기지에 있는 녹슨 군함을 찍은 위성 사진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 같군요. 사진에는 회색 군함들,
이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군함 옆에는 주황색 녹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군기지에서 아직도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 학생은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학생이 말을 꺼냈어요. 제 사촌이 선전에 있는 전자 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말했어요. 무역 제한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 칩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말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교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선전 내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숨기려고 했던 문제들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했지만 대학에서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던 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고장난 탱크, 낡은 장비에 대해 불평하던 어린 군인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예산 수치를 좀 보도록 하죠.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다른 나라와의 군사 예산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죠. 실제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공식 보고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중국의 군사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최신 무기를 유지하고 군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보여주셨죠. 숫자들이 말이 되었어요.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가장 창피한 순간이 왔어요. 한 학생이 검열을 피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군사 대학 교수들이 연말 보너스 대신 냉동 생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 건물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대학이었거든요. 이건 중국을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든 어려움은 겪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 생기죠. 목이 바싹 말랐어요. 물병을 집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미사일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작했던 그 학생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땀을 흘리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천천히 말했어요. 중국의 강점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말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예상치 못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조롱이나 승리감은 없었어요.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이들은 제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어려운 진실을 깨닫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해왔던가요? 얼마나 자주 질문도 없이 그냥 외우기만 했던 걸 반복했을까요? 제 말을 의심했지만 침묵했던 중국의 학생들도 생각났어요. 교실이 하나둘 비워졌지만 교수님은 남아 계셨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이 이루어지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세계는 단순히 바뀐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갈라져 버린 느낌이었죠. 그 틈을 통해 처음으로 모든 걸 새롭게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방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자들이 마치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생각들 같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중국의 강대함이라는 게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집에 있는 대학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아마 여기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강의에 대한 업데이트를 원했겠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생과 교수 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우리 군사력에 대한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고요? 그들이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증명해 보였다고요?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강의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주제는 21세기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이었죠. 그 아이러니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학과장에게 짧은 이메일을 썼어요.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꿀 틈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사실 아프긴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픔은 아니었어요. 세상이 발밑에서 뒤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호텔 창문 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 교통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도 현대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었죠.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가 더 우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버스가 조용히 지나가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이곳이 발전해 있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하나하나를 평소보다 신중하게 접었어요. 손이 중국에서 가져온 강의 노트를 담은 폴더에 닿았어요.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우월성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사실들이 적혀 있었죠. 도저히 버릴 순 없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 폴더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제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간은 평소보다 더디게 흘러갔어요. 기사님이 서투른 영어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공항 안을 걸으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효율적인 조직, 친절한 직원들, 첨단 보안 시스템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을 텐데 이제는 그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젊은 직원이 완벽한 중국어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의는 즐거우셨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놀란 얼굴을 했는지 그녀는 재빨리 저는 베이징에서 2년간 유학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중국의 교육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뿌듯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리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 가족들이 친척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즈니스맨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관광객들이 다음 여행 계획을 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번엔 당에 서기가 보내왔는데 한국 학자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성공적으로 알렸는지 묻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껐어요. 그들에게 해야 할 거짓말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저를 맞이해 줬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제 좌석은 창가 쪽이었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도시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강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현대적이면서도 누구를 모방하는 듯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아마 당분간 마지막으로 쓰게 될 솔직한 말을 적었어요. 나는 가르치러 왔지만 배워버렸다. 나는 강함을 보여주러 왔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강함을 발견했다. 중국의 위대함을 방어하려 했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 자신의 벽을 넘어 세상을 보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는 북쪽을 향해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전 서울에 왔던 그 교수가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집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에는 처음 저를 도전했던 한국 학생이 건네준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중국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리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름 사이를 날아가며 그 말이 마치 오래된 교과서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기류에 흔들릴 때마다 제 속이 불편해지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몇 주 전 서울로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도 뭔가 달라 보였어요.
벽에 걸린 붉은 깃발은 예전엔 저한테 자부심을 안겨줬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첫날 밤엔 그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에서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곳 학생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이 저를 적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지난 20년간 가르쳐 온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면 어쩌지? 제 입에서 무심코 그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이후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밤마다 위험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한테 생각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질문들이요. 어느 날 밤 한참 뒤척이다가 제가 학생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저질렀어요. 컴퓨터에 VPN을 설치해서 그 유명한 만리 방화벽을 우회한 거예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 같았고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알 필요가 있었어요. 진실은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처음엔 그 한국 교수님이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우리 군대 관련 보고서들이 보였어요. 우리 핵 잠수함이 우리가 주장했던 것보다 시끄럽고 조종사들이 충분한 훈련 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칭송했던 그 유명한 항공모함도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있다는 걸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국제 신문들에서는 우리가 절대 내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경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었어요. 위성 사진에는 텅 빈 신도시들, 배 한 척 없는 항구들, 녹슨 장비들이 방치된 군사 기지들이 찍혀 있었어요.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진실이 나왔고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작은 파란색 노트를 꺼내 들고 침대 밑에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다 발견한 진실을 페이지마다 기록해 나갔어요. 누가 이걸 발견하면 큰일 나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는 안경을 처음 끼는 기분이랄까요. 고통스럽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매일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 서서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자신이었어요. 강의할 때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신뢰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자랑스러웠고 틀렸었죠. 어느 날 학생 중 하나인 리웨이가 수업이 끝난 후에 남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다녀오신 뒤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모든 걸 의심해봐. 우리 벽 너머를 봐.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저 피곤하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면 절대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20년 전의 제 자신에게요. 그동안 배운 것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진실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들을 화장실 세면대에서 태워버렸어요. 제 말들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면서요. 오랜 친구 장민이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너도 이제 커튼 너머를 본 거구나?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몇 년 전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이제야 왜 그 후 조용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참기 어려운 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든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괴로웠던 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숨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진실을 감추는데 낭비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그때 저를 도전했던 한국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완벽한 중국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수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편안하셨나요? 그날 토론이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가 저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제가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 학생의 용기 덕분에 제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서재에 앉아서
한때 완전한 이야기라 믿었던 역사책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잘 알죠. 하지만 지식은 책임감을 수반해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진실을 말하고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제 영혼을 걸 것인가?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어요. 강의에서 답을 주기보단 질문을 던지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출처를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해요.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의 씨앗을 비옥한 마음속에 심는 거죠. 언젠가 그 씨앗이 지혜의 큰 나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진실은 짐이자 선물이에요. 가끔은 예전처럼 확신에 찬 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의심 없는 자부심 속에서요. 하지만 그때 그 한국 교수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한 나라에 통제된 이야기만 의지하다 보면 강해지기보다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눈이 떠졌으니 다시는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